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성공하는 트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야 되는 거야. 그리고 웬만한 실력이 없으면 트로트 무대에서 쓸 수가 없어. 트로트 요즘엔 이제 젊은 애들도 트로트에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런 트로트 가수들이 자리 잡기까지는 사실은 엄청난 이 밤무대와 막 이런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온갖 시련과 어둠을 뚫고. 예. 무막골 택시님, 말갈림 잊지 말자 0416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무슨 영화였지? 복면다로. 예. 회민님 감사합니다. 복면다로라는 영화를 보면 자기는 락커다라고 외치는 그 차태현이가 이제 이 트롯 가수인 임채무에게 스카웃이 돼서 얼굴을 가리고 트로트를 불러갖고 성공한다는 얘기가 나와. 거기서 이제 소위 음악, 그 노래에 뭐 어디서 꺾고, 뭐 뭘 땡기고 막 이러면서 트로트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난 한 번도 트로트를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뒤로는 이 트롯 가수들의 이렇게 막 바이브레이션, 막 이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게 이제 맨 처음 나왔을 때, 망치만세님, 삭골짜기꽃님, 감사합니다. 그때 유명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이고, 또 하여튼 아는 만큼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이 뭐 전과 같지 않으리라,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암 걸리고서님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망치부인 방송을 보면서 막 너무너무 감동했다는 그 글을 보내.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맨 뻘소리를 보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처음에는 듣고 뻘소리 한 사람들 때문에 되게 화가 났었어. 아니 왜 똑같은 방송을 듣고 개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냈었는데 요즘은 별로 화가 안 나요. 이제 화가 안 나게 된 게 후초님 감사합니다. 바가지 이야기. 이 바가지가 똑바로 놓여 있으면 온전히 받고 반쯤 기울어 있으면 절반밖에 못 받고 뒤집어져 있으면 하나도 받지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게 되게 가슴에 와닿은 거야. 그래서 나는 똑같은 얘기를 해. 나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그거 그 사람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옛날에는 뭐라 그러나 왜 학원 강사하던 습관. 학원 강사는 사실 그 반에 있는 애들 전체를 다 알아듣게 해야 되거든. 한 놈 한 놈 눈을 막 쳐다보면서 이 새끼가 좋나 안 좋나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막 집요하게 질문하고 이래서 알고 넘어가게 하는 게 이제 습관이었다라면 그래서 막 방송이 끝난 뒤에 헛소리를 삑삑 하는 인간들을 참지를 못했었어. 이 새끼는 도대체 수업 시간에 뭐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 별로 안 들어. 아니 뭐 나는 그냥 뿌릴 만큼 뿌렸고 지가 능력껏 주워 먹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다 떠먹여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렇게 꼭 보면 말이에요. 잡부 김씨님. 잡부 김씨.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닉네임이에요. 몽실 언니 사랑님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뭐 방송 열심히 안 듣고 말이야. 중간에 막 돌아다니면서 딴짓거리 하다가 뭐 대충 듣고 골라 듣고 왜 옛날에 유머 1번지라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 거기 보면 이제 거지떼가 나와. 근데 거지떼 중에 꼭 신문을 조각조각 화장실에서 변소에 걸린 신문을 조각조각 읽고 왔고 대장! 그래서 헛소리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예, 쌩이님, 모범생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우리 방송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 골라 듣는 애들이 있어. 골라 듣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예. 누가 그러는 거야. 뉴저지 세사모가 나쁜 거예요. 뉴욕 세사모가 나쁜 거예요. 뉴욕 세사모가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망치부인님이 뉴저지 세사모를 만들었다고 화를 내시니까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야! 하여튼, 이제,
원래 뉴욕 세사모가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야.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망치 부인 초청하는데 빠지려고 그랬다. 그러다가 이제 망치 부인 초청팀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뉴욕 세사모도 열심히 도왔다. 아큐정전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망치 부인 모임한 날 그 뉴저지 세사모라는 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뉴욕 세사모가 꼭지가 돌았다. 그래갖고 망치 부인이 혹시 뉴저지 세사모를 만드는 걸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나한테 시비를 걸었던 거다. 행복송이님 감사합니다. 예.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지? 뭔 말인지. 돌아버리겠어? 예. 뭐? 오드리 헵번? 아, 뻔까지 말어. 무슨 오드리 헵번이야. 오다가 햇반이나 사와. 행복송이님, 로즈5456님 감사합니다. 자, 중계방 저 사람도 없으면서 또 중계방이 2개가 만들어졌어. 아이, 짜증나, 진짜. 예. 아니, 꼭 본 말에 채팅창에, 어머, 망치부인님 전지현 닮았어요. 그러다가, 아니, 전유성이요. 망치부인님 송혜교 닮았어요. 아니, 참, 송혜요. 어머, 아니야, 우리 망치부인님은 김태희야. 아니, 김태원. 야! 새벽 지킴이님, 중년부인님, 감사합니다. 꼭 본 말이에요. 중계방송이 오류 같은 거 같은데 이거 어떡하니? 중계방송 2개가 안 없어져. 사람은 못 들어가면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요.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말이에요. 우리 망치부인에 대해서, 우리 망치부인, 한 명 들어갔다. 뭔가 이렇게 된 것 같아. 그 망치부인 방송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단계가 있잖아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망치부인 방송을, 보기 시작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방송을 이제 딱 처음에 들어오면 일단 꺼. 목소리가. 너무 뭐라 그러네. 항아리 깨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일단 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개한 애에 대해서 막 욕을 하죠. 내가 다음번에 가면, 이놈 새끼 그냥 손가락을 부질러버리라. 막 이러면서 잊고 지내. 근데 여기저길 가면 망치부인의 흔적이 보여. 막 댓글에 망치부인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또 어딜 가면 망치년, 좌좀년. 자꾸만 게 흥미가 유발돼. 그때가 항아리 깨지던 여잔데. 그래서 이제 용기를 갖고 한 번 더 들어보려고 들어왔어. 또 놀라갖고 또 도로 나가. 보통 들어오면, 야! 이빨 뽑아 짤짤하고 손가락 분질러 윷놀이하고 이놈 시키 그냥, 니꺼 물어! 막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이제 도로 나가. 그리고 이제 잊고 살아야지. 내가 다시는 망치부인한테 관심을 주나 봐라. 어딜 가나 또 곳곳에서 또 망치부인이 보여. 미치겠는 거야. 3번째 이제 참고 들어와. 그래서 일단 소리를 꺼놓고 들어와서 채팅창을 보다가 소리를 조금씩 늘리고 그러다 한 30분 정도 앉아있으면 이제 소리에 적응이 돼. 소리에 적응이 되면서 뭔 말인지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이 여자 미친 여자 아니야? 아니 도대체 뭐 믿고 이런 얘기해? 그래서 이제 한마디 쓰죠. 이러다 잡혀가겠네요. 그리고 이제 블랙 먹어. 막 욕을 하면서 날 왜 블랙이냐고 그러나 이제 어디다 글 쓸 데가 없어. 다시는 오나 봐라. 근데 또 이제 무슨 뉴스가 나오면 또 궁금해. 실실 와가지고 이제 비로그인으로 보면서 이제 적응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하는 말이 전부 다 못 믿겠는데 그 이제 망치부인 또 그러잖아. 나도 날 못 믿어. 내 말 100% 믿지 마. 꼭 검색해봐. 그래서 검색을 실실 하기 시작해. 검색을 하다 보면 이 여자가 얘기한 게 막 나와. 이게 말이에요. 그 왜 옛날에 그 누구였어? 그 히틀러 그 저기 히틀러 첩자. 그 새끼가 이제 하나의 진실을 갖고 99가지 거짓말을 붙여가지고 뻥을 치잖아. 근데 망치부인 얘기는 얘기해서 검색해보면 웬만큼 또 다 나와. 이거 막 환장하겠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와, 이제 망치부인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아. 그게 2단계야. 처음에는 이제 못 듣겠다, 시끄럽다, 이 여자 하는 말이 맞냐, 1단계. 괴벨스. 2번째 단계가 이제, 이 여자 하는 말이 맞아. 검색해보니까 다 맞는 것 같아. 2단계. 3단계. 이제 망치 부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손이 떨려. 그리고 잠잘 때도 켜놔야 돼. 내가 제일 신기해하는 인간들이야. 어떻게 이걸 틀어놓고 자냐? 난 5분도 못 듣겠더라, 진짜. 내 목소리지만 난 5분도 안 들어. 꼭 스피커 꺼놔. 예, 표범나비님, 설탕발림님 감사합니다. 그 이제 3단계를 지나서 이제 망치부인을 하루 종일 틀어놔야 돼. 하루 종일 망치부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막 덜덜 떨리고 금단 증상이 막 벌어져. 그러다가 이제 4단계. 4단계가 뭐냐? 망치부인이 맨날 이제 뭔가
희망 섞인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막 뉴스를 말똥말똥 봤어. 근데 맨날 똑같아. 막 김한길 안철수 같은 애들이 나와갖고 한 번씩 뒤집고 나갈 때마다 그냥 절망이 되는 거야. 에이 씨발 맨날 망치 부인이 얘기해봤자 들으면 뭐하냐. 아유 그냥 나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이러다가 직장 잘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망치 부인을 슬슬 안 보기 시작해. 안 보고 이제 속세로 가가지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다 보면 또 사건 터져. 뭐 전쟁이 곧 날 것 같다든가 뭐 아니면 대형 사고가 터진다든가 꼭 그러잖아. 망치 부인 안 보면 큰일 터지는 것 같은 거. 망치 부인이 휴가만 가면 큰일 나는 것 같고 망치 부인 방송 안 보기만 하면 뭔가 큰일 나는 것 같고 아니야. 항상 큰일이 벌어져. 근데 이제 우리 방송을 맨날 듣고 있으면 이제 심리적인 안정이 되고 상황을 보기 때문에 별로 안 놀래는데 망치 부인이 없을 때 어떤 상황을 보면 당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없을 때 무슨 큰일이 터지는 것 같고 망치 부인이 안 보고 있을 때 큰일 터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 항상 그래. 그리고 이제 또 와가지고 이제 갈 때 또 꼭 한마디 하고 가잖아. 4단계에서 망치 부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먹고 살러 가야겠네요. 언제까지 절망해야 되나요? 뭐 이러다가 블랙 먹었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해서 못 들어오고 비로그인으로 씩 보면서 이제 들어와서 탁 앉아 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지나면 이제 그 망치 부인이 어느 날 또 블랙을 쫙 또 한번 사면을 해줘. 1년에 한 번씩.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마치 자기는 예전에 블랙이 안 걸린 척 하면서 어서 오세요 말하면서 우와 시청자가 돼가지고 망치 부인이 뭐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 때나 손 들어갖고 그 저기 소리가 시끄러워서 못 듣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도 손 딱 들고 블랙 걸리고 쪽지로 망치 부인님 제 손가락에 미쳤습니다. 망치 부인님 뭐 묻는지도 모르고 설거지했다가 손 들라 그래서 냅다 들었는데 아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무 데나 손 대다가 이제 블랙 걸리고, 똑바로 들으란 얘기야, 똑바로. 대충 듣지 말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망치 부인의 방송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특히 괴로워하는 게 누구냐면 지식인들. 이 지식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나름 굉장히 교양 있게 살았잖아. 이제 어려서부터 모범생으로 살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대학교까지 대학 졸업하고, 막 박사학위까지 받고, 교수까지 해. 대학교까지 깜짝이야. 대학 졸업하고, 막 박사. 이제 막 교수까지 하면서 일평생을 굉장히 이렇게 지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고, 막 공기반 소리반이 아니라 막 영어반 한글반 이러면서 쓰면서 살아왔는데, 망치 부인을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전염병처럼 아무리 피해도 어떻게 피해갈 수 없게 알게 된 지식인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집중할 만하면 니꺼 물어 새끼야. 뭐 니가 내 거시기를 왜 봐. 뭐 이런 얘기하고. 뻑하면 섹스 모지자지지 이 새끼야. 하면서 흑자지 말자지 하면서 쌍욕을 해대면 미치는 거야. 아이 근데 평생 교수로 살아왔는데 평생 이렇게 우아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막 이 뭐 좀 몰입할 만하면 니꺼 물어. 꼭 이런 새끼들이 2mm밖에 안 돼. 막 갈등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막 때때로 학생들을 보내서 질문을 해. 도대체 망치부의 컨셉이 뭐냐. 네. 내가 이제 맨 처음부터 얘기한 게 뭐였냐면 망치부인의 방송의 목적이 뭐냐. 망치부인 방송의 목적은 그 지식인을 위한 방송이 아니에요. 이 마르크스주의를 다 알고 뭐 사회민주주의를 아는 그런 지식인들 보는 방송이 아니야. 우리 방송은 원래 처음부터 내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 너무 이제 이 시사 방송들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전문 용어도 많고 그리고 이제 소위 그 뭐라 그러나 시사 토론들이 되게 많았어. 2007년에. 그러니까 2007년 이전에 노무현 시대 때는 시사 방송의 천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토론하는 방송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토론이라는 게 맨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 대중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 그러다 이제 이 논쟁에서 서로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바닥이 나오는 거야.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최대한 어려운 얘기를 끌어내. 상대방이 모를 만한 이야기.
원래 그래.結構이 토론 프로가 어려운 이유가 처음에는 대중적인 공감을 일으킬 만한 쉬운 이야기로 하다가 논쟁이 심해지면 막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최대한 어려운 얘기를 끌어내서 상대방을 찍어 누르려다 보니까 내용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진실을 알아야 되는 우리 이 대중들, 이 저작거리의 서민들이 듣기에는 너무 어려운 얘기인 거지. 뭐 이게 몇십 년 대학 공부하고 박사학위 공부한 사람들이나 알아들을 만한 얘기로 논쟁질을 하니까 안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점점 뉴스가 어려워지고 시사가 어려워지니까 관심을 끊게 되는 거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벌어먹는데 눈이 어두워지면서 그것만도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지금 살림이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돌아갔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아프리카 방송을 할 때 맨 처음부터 잡은 컨셉이 그거였어요. 교양 있는 지식인들이 듣는 방송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저작거리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짐을 내가 평생 배워먹은 게 없어서 몸만 쓰고 살았다. 그런 사람들도 정말 땀 흘려서 짐을 내려놓고 잠깐 쉬는 동안에 우연히 들려왔을 때 한 구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 저작거리 서민들이 쓰는 언어, 저작거리 서민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 이런 것들로 방송을 하자라는 게 이제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많은 모범적으로 규칙을 지키면서 고운말을 쓰고 살아온 지식인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망치부인 방송이 너무 괴로운 거야. 이 여자가 잘 나가다 막말하고 잘 나가다 막말하고 근데 이 막말은 언제 하느냐? 내가 이제 가다 보니까 말이 너무나 이렇게 진지하고 깊어지면 어려워져. 나도 모르게 어려워져, 말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산만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듣기 어려워져. 그럴 때 이제 막말 한마디 던져주면 내가 아는 말 나오는 거잖아. 아는 말 하면 이제 다시 또 와서 앉아있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게 가지 않고 웬만하면 쉽게 가자.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는요. 중국이 그 글자가 수십만 자잖아. 어떤 사람이 한문이 천 개라고 해가지고 내가 웃었는데, 우리가 이제 천자문, 1000글자로 된 천자문이 글을 읽는 기초잖아요. 한자를 배우는. 그러니까 이제 한자가 1000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가 진짜 몇만 자야. 근데 이 수십만 자의 한자를 다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중국에서 수십만 개의 한자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은 한 글자에 다 고사성어가 있어. 그 한 글자가 다 쪼개지잖아요. 이게 다 쪼개지는 의미인데, 그 한 글자마다 다 옛날 얘기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수십만 가지의 얘기가 한 글자로 딱 표현이 되는 게 중국의 한자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의, 뜻을 표현한 문자라서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 수만 가지 이야기들이 글자 하나하나씩에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사실 문맹률이 되게 높아요. 그 중국의 글자를 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우리 한글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한자는 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1년에 딱 4글자씩 3개의 문장을 정한다는 거야. 4글자씩 3개의 문장을 정하면 그게 12글자는 온 국민이 10매덕 인구가 12글자의 뜻은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년에, 그러니까 옛날 공산당 시절부터 올해 우리의 목표는 이거다. 그럼 이제 12글자를 정하면 그 12글자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그걸 다 알 수 있게 어딜 가나 그 이야기가 다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그 12글자에 대해서는 딱 사상 통일이 되는, 그게 이제 중국식 리더십이라는 거지.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이 삼김씨가 옛날에 이제 정치의 거두였잖아요. 김종필이가 이제 충청도 사람들을 이끌고, 김대중 선생님이 이 호남 사람들을 이끌고, 김영삼이 영남의 민주주의자들을 막 이끌었던 시절.
그 당시에 이제 달변가가, 그러니까 김영삼은 얘기를 제가 그때나 이때나 무식해서 못했고, 김종필하고 김대중 선생이 이렇게 말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김종필, 김대중은 말을 하면, 그 김종필 굉장히 막 박학다식했대. 근데 이게 좀 발음이 좀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만나는 사람의 한계가 있었다라면, 김대중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나 전혀 못 배운 사람들도, 학교에 안 간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이야기를 했대. 쉽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김대중, 그 김대중을 막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사실 김대중하고 노무현이 또 나이 차이가 나요. 김대중, 노무현이 20살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이제 세대가 약간 다른 거지.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세대는, 사실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위 이제 중학교 이상의,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웬만큼 다닌 사람들이 노무현을 지지한 거야. 중학교 정도까지는 나온 사람들이. 근데 소위 이제 공부가 고등학교 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들은 중학교만 나와도, 중학교만 나온 사람도 다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연설을 하더라도 되게 쉽게 하고, 누구라도 다 알아들을 만한 그런 표현을 썼던 거지. 그래서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다수였던 거야. 근데 이제 가령 내가 좋아했던 우리 김근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말이 너무 어려워.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말뜻을 알아듣는 사람이 드물어. 그런데 그 말뜻을 알아들으면 정말 이 사람의 깊은 철학에 감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수십 가지의 그 모든 문제를 아우른 말을 했구나. 근데 그 수십 가지를 다 이해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김근태 의원님은 그 소위 이제 대중 정치는 아니었던 거야. 사상가이고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흔들림이 없는 분이었지만, 대중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그 부족했던 분이죠.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알면 100명에게 그 하나를 전할 수 있는, 하나를 알면 100명에게 한 가지를 즉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파력을 가졌던 거야. 자기가 모르면 안 되지만, 모르는 건 절대 얘기를 안 하지만, 하나를 알면 그걸 확 전파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되게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옛날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맨 처음에 정권을 잡았을 때 2003년에 이제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돼. 근데 2003년부터 4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적인 정치 의식이 신자유주의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의식이 신자유주의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였냐면, 소위 재벌들이 돈을 더 벌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재벌들이 많이 일단 파이를 키워야 나눠 먹을 게 많아진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직접 했던 말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2002년부터 4년까지는, 그러니까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의식이 신자유주의였어. 그래서 세계는 어차피 글로벌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다. 그 글로벌 기업들을 무시하면 이거는 역행하는 거다. 그러니 그들과 상생하는 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재벌들의 어떤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재벌들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런 생각을 했어. 재벌들이 어느 만큼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그들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그 자기네들이 가진 걸 풀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게 2005년에 가서 깨져. 2003년, 4년 동안, 2년 동안은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IMF라서 기업들이 워낙 어렵다니까, 이제 이 IMF를 극복하는 과정이니 기업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이제 웬만큼 자리를 잡으면 이걸 나눠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실수가 뭐냐면, 지극히 이 부자들, 이 기업가들을 상식적으로 봤다는 거지. 이 욕심이라는 것이 눈과 같아서, 눈덩이와 같아서 굴리면 굴릴수록 커진다라는 거를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재벌들이 웬만큼 자리를 잡으면 노동자와 이 중소기업에게 나눠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2년 동안에 수치가 나오는데, 실제로 2003년, 2004년에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급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김대중, 그러니까 김영삼 때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 IMF로. IMF로 완전히 망한 걸 김대중 선생이 기본까지 이끌어. 김대중 대통령이 기본까지 이끌고 임기를 마친다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해서 2003년, 4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해. 그래서 김대중부터 노무현까지 한 7, 8년 동안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고도 성장을 한다고. 급성장을 하는 거야. 근데 급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2004년이 지날 때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세계 선진국 수준이라는 걸 알게 돼.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2005년 고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해. 지금 우리 경제가 경제 규모 세계 10위다. 무역 규모로 볼 때 우리가 경제 규모 11위다. 그만큼 우리가 선진국이다. 그리고 경제 대국이 됐다. 그런데 왜 이 경제 대국에 맞게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2005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2005년 가을부터야. 그게 2004년,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보게 된 책이 나쁜 사마리아인인가? 그러면서 그리고 장하준 교수의 책을, 신자유주의를 비판했던 책을 그때 보게 돼요. 2004년, 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리고 2005년 가을부터 소위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한테 이 책을 읽어라. 그러면서 장하준 선생이 이야기한 신자유주의 비판을 다 읽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절반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급격하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기억에 2006년, 7년 2해 동안이 소위 내가 여의도에서 그걸 직접 본 거야. 2006년, 7년이 소위 분배 중심. 그러니까는 분배를 해야 된다. 분배를 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 하게 된 거야. 그러자 2006년부터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는 댓글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노무현을 완전히 갈아먹게 된 게 2006년부터예요. 그때가 2006년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신자유주의에서 반신자유주의로 바뀐 거야. 신자유주의에서 반신자유주의로 바뀐 게 2006년부터예요. 2005년에 막 변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소위 재벌 언론에 의해서 이제 드립다 당하게 된 거지. 그래서 2년 동안 비참하게 당하다가 이제 임기가 끝났는데도 기어이 괴롭힘을 당하다 죽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분배를 얘기하면 빨갱이, 공산당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야. 노무현 대통령 때. 막 그때 이건희가 대놓고 막 그랬잖아. 이게 무슨 사회주의를 하자는 건지 뭔지 막 이러면서 분배를 얘기했다고. 그러니까는 이 분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곧 사회주의다라는 식의 논법으로 이 언내기들이, 언론 쓰레기들이 그렇게 이끌어 갔어요. 그러면서 서민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말이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부터 진지하게 고민했던 게 왜 재벌들은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경제 혜택을 줬는데 그걸 노동자하고 중소기업에 나누지 않느냐. 그러면서 비정규직 법안을 2006년, 7년, 2년 동안 연구해갖고 2007년에 내놓는 거야.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 법을 만들어. 그게 비정규직 법안이야. 그런데 그 비정규직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를 했더니 그걸 소위 한나라당에서 그걸 탈색을 해요. 탈색을 해가지고 그 비정규직 법안의 원칙은 누구든지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 계속해서 그 일을 시키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이 한나라당하고 재벌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법을 바꾸는 거야. 바꾼 내용이 뭐냐 하면 그때 열린우리당에서도 재벌들한테 넘어간 새끼들이 있었어. 그리고 이 넘어간 새끼들이 만들어준 법안이 뭐냐면 비정규직 법안이 왜곡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청 업체를, 그러니까 사내 하청을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진 거지. 원래는 사내 하청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건데 사내 하청이 뭐냐? 원래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건 현대자동차 정 직원들만 만들었어.
그런데 정 직원들은 연봉 6천 이상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현대자동차 안에 하청기업을 만들어서 하청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얘네들이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을 모으는 거야. 그래서 2년 동안 현대자동차를 만들어. 2년 동안 현대자동차를 만드는데 2년 뒤에 이 회사가 바뀌어. 이 회사가 이제 이 계약을, 이 회사하고 현대자동차가 계약을 파기해. 그러면 이 직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른 회사가 와서 계약을 하자고 그래. 그러면 또 다른 회사에 이 사람들은 2년 만에 가서 이 회사랑 계약을 하고 현대자동차에서 내나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런 변칙적인 방법들을 이 재벌들이 만들도록 2년 동안 이 한나라당하고 재벌들 그리고 이 열린우리당에서 재벌한테 후원금 받는 새끼들이 그렇게 꿍짝을 한 거야. 그래서 이 2007년에 나온 비정규직 법안이 원래는 비정규직 2년이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법인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해도 상관없게 된 거야. 같은 일을 2년 이상 다른 하청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법안을 왜곡시켜버린 거지. 그 모든 욕을 노무현 대통령이 먹고 이제 죽게 된 거 아니야. 죽을 때까지 욕을 먹게 된 거지. 사실은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였다는 거죠. 그니까 뭐라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도 맨 처음에는 신자유주의가 옳다 그랬어. 근데 맨 처음부터 김근태 의원 같은 사람은 아니다. 이 신자유주의에 문제가 있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민주정권이 재생산 안 된다. 권력 재생산을 위해서는 지금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2004년부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하면서 2004년, 5년 계속 노무현 정부에게 그 신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해.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보다 김근태 의원도 되게 좋아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은 모르는 얘기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김근태 의원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김근태 의원 얘기를 굉장히 열심히 잘 들은 거야.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계속해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 장하준 교수, 스티그리츠, 폴 크루그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바뀐 거야. 바뀌어서 2006년에 제도를 바꾸려고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지. 그때는 이미 측근들도 너무나 재벌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내가 제일 속상했던 게 그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민주주의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 어떤 고등학생이 자기네 선생님이 자꾸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 그냥 민주주의 아니냐. 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이건 공산주의하고 대립되는 개념을 하기 위해서 좀 과장된 표현 아니냐, 불필요한 표현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게 내가 이제 바꿔줬는데 소위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국민윤리 교과서에 나온 얘기인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뭐냐? 박정희가 얘기하고 전두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식 민주주의, 그러니까 독재를 인정하는 한국적 민주주의 그거 아니야. 진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뭐냐면 정치적 자유, 종교사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야. 정치 권력은 국민의 것이다. 그러니 정치 권력을 비판할 자유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야.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서 그 민주는 뭐냐면 이게 민주주의가 경제민주화예요. 경제민주화. 그래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개념이야. 좀 어렵죠? 그러면 경제적 민주주의가 뭐냐? 경제적 민주주의? 그러면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경제적 평등을 추구한다는 얘기야. 어머 이런 빨갱이 공산주의? 라고 얘기를 하죠. 경제민주주의가 경제적 평등을 얘기하는 거야. 그 민주주의란 개념의 핵심은 평등이에요. 자 그러면 경제민주주의에서 자 집중. 경제민주주의에서 그 민주주의가 경제적 평등이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공산주의 똑같이 나눠 갖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나와.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가 경제적 평등이라 그러면 공산주의처럼 기계적 평등,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걸 기계적 평등이라 그래. 근데 경제민주화에서 얘기하는 경제적 평등은 그런 기계적 평등이 아니다. 차이를 인정한 평등, 실질적 평등이라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가령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똑같이 경쟁시키면 이게 평등이냐?
아니라는 거지. 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을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을 시키는 거는 기계적 평등이지만 실질적 평등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장애인에게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어떤 앞서 나가는 그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경쟁하게 하는 거. 그게 실질적 평등이라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 평등이란 얘기는 부자들은 워낙 많잖아. 그러니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옳고 절반 정도 세금을 내는 게 옳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안 내거나 조금만 내는 거. 그게 경제적 평등이란 얘기야. 그게 실질적 평등이란 얘기고. 그래서 외국의 선진국들이 누진세라는 거. 그래서 부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서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는, 그게 경제적 평등이다 라고 가르친다. 내가 이 얘기를 2007년에 그 아프리카에 와서 방송으로 얘기를 했어요. 2007년 8년에. 그랬더니 자 요거 알아들어요? 그랬더니만 막 그 국정원 따라지들이 들어와갖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국민윤리 교과서에 나온 말인데 그러면 국민윤리 교과서가 내 수필집이냐? 한마간 이것들은 올해 들어 듣는 첫 개소리. 국민윤리 교과서가 개소리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너의 용기가 부럽다. 야, 임마, 그러면 국민윤리 교과서가 그러면 개가 쓴 거냐? 너는 국민윤리 교과서 읽을 때 왈왈 이렇게 읽냐? 아이, 씹새끼, 진짜. 야, 임마, 이거 국민윤리 교과서에 나온 얘기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해석. 그러면 꼭 저래요? 올해 들어 처음 듣는 개소리라는 둥. 그 다음에 그건 네 생각이라는 둥. 야, 그럼 국민윤리 교과서가 망치 부인 수필집이냐? 손 가는 대로 쓴, 자기의 생각을 손 가는 대로 쓰는 게 그게 수필집 아니야. 아이, 미친 새끼들, 진짜. 넌 이 새끼야, 너는 국민윤리 교과서 읽고 왈왈 이렇게 읽지? 그르렁 왈왈. 아이, 씹새끼 저거. 아니, 니네 엄마가 임마 너 놔놓고 지금 저 안방에서 토하고 있어. 망치 부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 새끼 낳고 먹은 미역국 지금 토하고 있습니다. 가서 방내 닦아, 새끼야. 아이. 국민윤리가 철학 교과서예요. 철학. 그래서 이제 사상, 민주주의 사상, 철학 이런 걸 이제 가르쳐. 물론 이게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 나온 책으로, 그러니까 김영삼 때 만들어서 노무현 때 가르친 교과서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 지금 이명박이 교과서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김영삼 때부터 노무현 때까지는 그렇게 가르쳤어. 내가 그 애들 가르칠 때는 그렇게 국민윤리를 가르쳤었어요. 아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그냥 국세를 받고 저렇게 댓글질을 하니까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그 박정희가 얘기하고 전두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막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는 분단된 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특수성을 인정해서 총칼로 죄 없는 국민을 잡아 죽여도 된다. 그게 한국적 민주주의다. 그건 민주주의 아니야. 군부 독재지. 그 민주주의 아니야. 그 군부 독재였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박정희가 세계에서 인정한 독재자 중에 들어가잖아. 독재자 20명인가 안 들어가잖아. 좀 어렵지? 되게 어렵죠. 자유민주주의가 뭐라고요? 한번 써봐요.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 더하기 경제민주주의. 뭐라고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퀄 정치적 자유 플러스 경제민주주의. 외워야 돼요.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정치적 자유 플러스 경제민주주의. 그러면 경제민주주의라는 말은 뭐야? 정치적 자유, 경제민주주의 할 때 경제민주주의가 뭐라고요?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그러면 이게 공산주의적으로 기계식으로 똑같이 나눠갖는 게 아니라 차이를 인정한 실질적 평등. 다른 말로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빈부격차를 줄여서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단지 인간이란 이유로 인간답게 존중받는 사회를 추구하는 게 경제민주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제민주주의를 얘기하면 여기 또 와가지고 나한테 틀림없이 이 종북 빨갱이녀나 이런 얘기 하죠. 세뇌 같은데? 자, 경제민주주의가 세뇌이고 종북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경제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게 종북 빨갱이 같다, 종북 빨갱이 세뇌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면 잘릴 것 같으니까 말은 못하고. 그 경제민주주의가 네가 잘 몰라서 그럴 텐데 박근혜 공약이야. 청와대 앞에 가서 외쳐봐. 종북 빨갱이냐나 그러면서 한번 외쳐봐. 박근혜 공약이야. 경제민주주의가 박근혜 공약이야. 몰랐지? 자, 청와대 앞에 가서 외치세요. 가서 외쳐! 종북 빨갱이냐! 이렇게 외쳐봐. 박근혜 공약이라니까? 그것도 몰랐지? 와, 오늘 막 지금 멘붕에 빠진 우리 벌레들이 보여요. 우리 벌레들이 열심히 와갖고 자리 잡고 욕할라 그랬는데 환장하겠는 거야? 어디서 경제민주주의 올해들어들 뭐 새애들은 첫 개소리 국민윤리 교과서인데 아휴. 그러더니 경제민주주의는 종북 빨갱이년이라고 막. 너 지금 막 박근혜 대들어 지금 종북 빨갱이년이라고 욕한 거야. 그거 알아? 아이. 네, 어서오세요. 얼마죠? 36,000원이요. 36,000원. 예. 다행이다. 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조심스럽게. 네. 자. 우리 멘붕 벌레들 어디 갔어? 우리 벌레들 막 되게 속상하죠? 박근혜는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원래 이 경제민주주의는, 원래 경제민주주의는, 이 소위 야당 공약이었어요. 야당 공약이었는데, 도리어 문재인 캠프에서는, 문재인 선거운동 본부에서는 경제민주주의란 말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고 괜히 어떤 사상적 공세를 받지 않겠냐. 그러면서 겁나가지고 그걸 전면에 내세우질 못했어. 근데 박근혜는 잘 모르잖아. 경제민주화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딱 공약에 써붙인 거야. 막 경제민주화 딱 써붙이고, 막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나라,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는 나라, 이러고 다녔잖아.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좌우지간 나는 박근혜가 대통령 된 다음에 참 방송하기가 편해. 옛날에 이명박 때 그냥 내가 이명박 미필이라고 막 얘기하면 군대도 안 갔다 온 년이 군대 얘기한다고 그렇게 지랄지랄했어. 군대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박근혜가 딱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군대도 안 간 여자가 군대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야, 박근혜는 군대 갔다 왔냐? 그냥 애들이 그냥 허무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도 군대 가라 걔네들이 싹 사라진 거 아니야. 박근혜 때문에. 아유, 그냥 박근혜가 대통령 되니까 나는 그냥 방송할 맛이 나. 솔직히 얘기해서 말이에요. 내가 노무현 때 이거 방송 시작했잖아. 응? 이제 다음 주 이제 금요일이 망치부인 방송 8주년, 8주년 되는 날이야. 정확하게 17일인데 17일 토요일이니까 이제 16일 날 8주년 기념식을 할 거야. 근데 이제 노무현 때는 내가 노무현을 비판하고, 이명박 때는 이명박을 비판하고, 박근혜 때는 박근혜를 비판한 거야. 근데 노무현 때는 노무현 비판해봤자 한 200명? 많이 들어왔을 때가 200명이었어, 노무현 때는. 그런데 이제 이명박 때 사실은 망치부인 노났지. 나는 노무현 때는 노무현을 비판했어요. 노무현의 신자유주의 정책, 그 다음에 준비 없는 한미 FTA 추진, 이런 건 내가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이야. 왜냐?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찍었지만 그 내가 찍은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정치를 했을 때는 나는 비판해야 된다고 봐. 왜냐? 많은 사람들이 망치 부인도 정치해라. 야, 그 정치는 종놈들이 하는 거야. 그 몰라? 이명박이도 심지어 뭐라 그랬어? 국민의 공복이다. 국민의 종이, 국민의 머슴이다. 그게 들었어, 못 들었어? 물론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이명박이가 그 취임식에 한 말이야. 국민의 머슴이라고. 대통령도 머슴인데 대통령, 국회의원, 뭐 나머지 공무원들 다 머슴이야. 야, 그걸 왜 나한테 그런 거 시켜? 나는 국민 많이 말 거야. 제일 높은 사람. 국민이 제일 높은 거야.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우리나라 법에 5단계가 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래서 법에 이 5개가 단계가 있어. 법에도, 그래서 상위법, 하위법, 법에도 단계가 있는 거야, 원래는. 이명박 이전에는 원래 법에 단계가 있었어. 이명박 박근혜가 완전히 법 체계를 개판으로 만들어줘서 지금 이 모양이지만, 원래는 법에 이렇게 5단계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크지? 너 아까 내가 종북 빨갱이고 세뇌시키는 것 같다, 걔지? 아니, 목소리도 크고 종북 빨갱이 같은데 왜 안 나가고 목소리가 크다고 자꾸 그래? 내가 너의 고민을 해결해줬어. 블랙. 시끄러운데 와서 괜히 들으면서 고생할까봐 내가 간단하게 해결해줬어. 블랙. 고맙지? 가. 자, 그래가지고, 고민을 해결해준 거잖아. 맞지? 이 법에 5단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걸 규칙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가 조례야. 이 조례가 지방의원들이 만드는 거야. 구의원,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게 규칙, 조례. 그 다음에 군수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게 규칙. 시행규칙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서울시 조례, 뭐 경기도 조례 이렇게 정하는 거야. 조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규칙하고 조례가 있어. 그 다음에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게 명령이라는 건데 행정부에서 만드는 그 법령을 명령이라 그래요.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 시행령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법률이야. 그럼 이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거냐?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보다 법률이 원래 상위야. 이유가 뭐냐면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라고 국민이 뽑은 거예요. 행정부는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라고 뽑아준 거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으라고 국민이 뽑는 거라서 원래 목적이 국회가 입법부인 거야. 국회가 입법부이기 때문에 명령보다 법률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법률하고 명령보다 더 높은 법이 뭐냐면 헌법이야. 왜? 이 헌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거죠. 예,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헌법이 가장 높은 최상위법인 이유가 뭐냐면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이 최상위법이야.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그러면 법률을 위반한,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한 위헌 법률,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이 혹시 헌법을 위반했나 이걸 심판하는 게 위헌 법률 심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헌법이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이다. 그러면 이 헌법이 뭐냐? 헌법에 보장된 개념이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 그러니까 운영 방침에 대해서 기본을 만들어 놓은 게 그게 헌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뭐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 1조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민이 있어. 둘 중에 누가 높아? 대통령하고 국민 중에 누가 높아? 국민이 높은 거예요. 뭐 감히 대통령님, 국민은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대통령 각하, 대통령님 이런 건 누가 부르는 거냐면 그 대통령한테 월급 받는 애들, 대통령한테 임명받는 애들은 대통령 각하,
대통령님이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네가 무슨 고위 공무원이면 대통령 각하, 대통령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다고. 근데 우리 일반 국민은 그냥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5년 계약직, 우리가 고용한 5년 계약직 직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 총리나 장관 이런 애들은 대통령님, 각하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돼. 근데 우리는 총리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박 대통령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박 대통령, 노 대통령, 김 대통령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게 원칙이야. 그리고 무슨 장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장관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그건 보좌관이나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님자 붙이는 거지. 우리는 가령 군대도 마찬가지야. 무슨 장군, 무슨 대위 이렇게 불러야지.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대위님, 소위님 이렇게 부르잖아. 그게 밑에 있는 부하들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부하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은 헌법이 보장한 가장 높은 자리야.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까지 이런 거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많죠. 국민이 대통령보다 높은 자리라는 거 모르고 살았던 사람 많죠. 그죠? 그래서 문제야. 대통령보다 국민이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네. 대통령보다 국민이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을 감시하고 비판할 만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골라야 돼. 여러분이 이제 사장이야. 여러분이 사장이고 여러분 공장에 와서 일을 할 직원을 뽑는데 아무나 뽑으면 되겠어? 그냥 고향 사람 또는 같은 학교 뭐 내지는 그냥 이뻐서 뭐 이렇게 뽑으면 돼요? 여러분의 공장이 잘 돌아가게끔 일 잘하는 직원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잘 몰랐어.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국민이 그렇게 정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걸 모른 거예요.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국민들이 잘 몰랐어. 왜 잘 몰랐느냐? 왜 잘 몰랐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엔 왕조시대였다고. 조선시대까지 왕조시대였어. 왕조시대에는 국민이 왕을 뽑나? 아니거든. 왕은 국민이 뽑는 게 아니었어. 혈통으로 왕은 정해져 있어. 다만 조선의 체계는 체계적으로 그 혈통이 왕이 될 자격을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이 신하들이 모여서 세자를 교육하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 세자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아예 법과 제도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뽑는 건 국민이 뽑는 게 아니었어. 그러나 왕이 만약에 잘못하면 조선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감히 왕한테 대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거 알아요? 맹자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조선은 맹자가 만든 왕도 정치라는 그 정치 이론에 따라 운영된 나라야. 그래서 이 맹자가 뭐라 그랬냐면 백성이 그러니까 백성이 왕을 인정하면 왕이야. 그런데 이 왕이 백성의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백성의 뜻에 따라 정치를 못하면 내쫓을 수 있다라고 맹자가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망치? 야, 어그야. 그러면 젖소 부인 남편은 젖소냐? 아이, 무식한 새끼. 이거 언제 사람 되려고, 이거. 망치 부인할 때는 이게 미세스 해먹은 남편이 해먹고, 박씨 부인전 할 땐 부인이 박씨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하니? 아, 진짜 이 무식한 새끼, 진짜.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이럴 때죠, 바로. 예. 막 뭔가 메모하면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젖소 부인 남편은 젖소냐 새끼야 막 이래버리고 메모하다가 굉장히 펜을 놓치고 멘붕이 되는 그래요. 공부만 계속하면 원래 공부가 재미없는 거예요. 그죠? 졸고 있었잖아. 정신 차리란 얘기지.
아까 뭔 얘기하다 말았냐? 그래서 맹자가 뭘 얘기했냐?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뒤집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맹자의 이론이야. 그래서 왕이 되는 건 국민이 정할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왕이 제대로 왕 노릇을 못하면 내쫓을 수 있다. 그걸 맹자는 국민의 권리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게 왕도 정치야. 왕이 모든 걸 지멋대로 하는 게 왕도 정치가 아니야. 왕도 정치라는 건 뭐냐면 왕이 국민의 뜻에 따라 제대로 정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말이 뭐야? 민심이 곧 천심이다.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되고 민심이 곧 천심이다.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다. 그러니 백성의 마음에 드는 정치를 해야 된다. 왕도 정치에서 왕의 역할이 뭐냐면요. 국민을 먹여 살리는 거야. 허수아비님 성씨는 허씨인가요? 야! 허수네 아빠가 허수아비지! 그러면 허수냐 허수? 아, 나 진짜 이것들이 진짜 꼭 공부할 때 쪽지 돌리고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 아, 진짜. 허수아비 뜻도 몰라가지고. 아직도 웃겨. 새해 들어서 들은 첫 번째 소리. 내가 자유민주주의의 뜻을 설명했더니 새해 들어서 들은 첫 번째 개소리라던 그 용기! 알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바로 그 용기. 국민윤리 교과서에 나온 말인데 새해 들어서 들은 첫 번째 개소리라던 그 당당함! 말라버려! 이 새끼야. 아이. 얘 새끼야, 니네 엄마가 임마, 너 지금, 아유. 너 새끼야, 고등학교 보내면서 너한테 너네 엄마가 쓴 가을비가 얼만데, 새끼야. 아유. 아, 국민윤리 교과서 얘기하는데 무슨 좌파야! 국민윤리 교과서는 왼쪽 표지밖에 없어? 오른쪽 표지는 없어? 아이, 등신 새끼들. 좌파, 우파 구분도 못하는 새끼들이 꼭 좌파, 우파니. 좌파가 뭔데? 좌파가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는 새끼들이 좌파예요, 우파예요. 새누리당 지지하면 우파, 새누리당 싫어하면 좌파요. 야, 이 무식한 새끼야, 새누리가 무슨 우파야. 아. 내가 왜 빨갱이야? 우리 아버지는 공산당이 싫어서 월남하신 분이고 박근혜 아버지가 공산당 당원 출신이지. 어디다 대고 빨갱이야, 빨갱이는. 빨갱이한테 할 말 있으면 저기 청와대 가서 해. 그리고 이제 노숙생활 정리하고. 아, 정말. 노숙자 협회장이 왜 컴퓨터라고 지랄이세요? 아예 박원순 시장이 그냥 너무 노숙자들한테 잘해주니까 그냥 별 지랄들을 다 해. 참 가만 본 말이에요. 답답할 때가 참 있어요. 그죠? 예. 말하는 꼬라지 보소. 누구? 박근혜? 그치? 니네가 봐도 좀 박근혜가 좀 심하지? 그거 알지? 박근혜 아버지가 공산당 당원 출신인 거. 남조선 노동당 당원이라서 이승만 때 사형 선고 받았던 거 알지? 그럼 이런 얘기하면 그런다? 야, 이 무식한 년아, 남조선 노동당이지 왜 공산당이냐? 아유. 너네 아빠가 안 가르쳐 주냐? 남조선 노동당이 공산당인 거? 하긴 뭐 니네 아버지가 뭐 또 모를 수도 있다만. 남조선 노동당이 공산당이야. 북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 조선 노동당이 공산당이야.
박정희가 공산당 당원 출신이잖아. 그래서 이승만 때 사형 선고도 받았었어. 몰랐지? 박정희가 친일파 아니야, 이게 일본군 군대 장교하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박정희 형이 공산당 당원이었지. 그래가지고 형인가 사촌형인가 형인가 사촌형의 꼬임에 빠져갖고 공산당 당원했어.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승만 때 붙들려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박정희가 공산당 당원 출신이었다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살짝 긴장했었다는 거 아니야. 그 친형 그래요. 이거 맞다. 남들은 다 안들어 너만 모르고 그래. 하여튼 자, 그래서 이 빨갱이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이야. 나는 빨갱이 아주 싫어해. 특히 공산당을 아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사실 말이에요. 뭐 소련이나 중공 동독 그리고 북한에서 있었던 공산주의는 진짜 공산주의가 아니야. 실제로 이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느냐. 얘기가 또 딴 데로 가는데, 그럼 공산주의가 뭔지도 알아야 돼, 우리가. 진짜로 공산주의는 언제 나왔느냐. 이런 얘기하면 또 막 못 믿겠다고 지랄하겠지만 이것도 국민연애에 나오는 얘기야. 노자가 이야기한 이상적인 국가가 있어.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의 시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의 시초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제 이 노자가 이야기한 소국 과민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노자는 일부러 나라를 막 크게 통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노자는 나라를 아주 조그맣게 동네별로 그냥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굳이 큰 대국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산과 내의 경계로 만들어진 그냥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거야. 그게 소국이야. 그러면서 이 소국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그러니까 마을의 재산을 같이 공유하면서 경제적인 평등을 바탕으로 소국과민의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깨달은 자가 성인이 인을 완성한 사람이잖아. 성인이 소국과민을 이끌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물산을 공동으로 나누어 쓰는,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그런 형태가 노자가 이야기한 이상국가였어요. 그럼 공자도 마찬가지야. 공자와 맹자가 이야기한 이상향도 먹고 살만한, 그러니까 관리가 해야 되는 건 마을 공동체 그리고 이 국민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경제적 발전을 시키는 게 관리의 역할이야. 그리고 경제적으로 생산된 부를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된다가 공자 맹자의 사상이었어. 몰랐지? 공자 맹자가 얘기한 이상향이 경제적 평등을 기본으로 해. 근거로 하는 거야. 관리는 경제적인 성장을 막 만들어야 되는 게 역할이고 그 경제적으로 성장된 부를 국민들이 다 같이 나누어 써야 된다. 그게 이제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얘네들이 가졌던 생각이야. 노자를 비판해서 나온 게 공자였고 노자의 사상을 좀 보충해서 나온 게 공자였고 장자가 노자의 사상을 좀 구체화시켰다면 그 밑에 맹자가 나와서 장자하고 논쟁을 하면서 요 공맹사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도 정치에서 추구했던 것도 경제적 평등을 바탕으로 해. 그러면 이게 동양에서만 이랬느냐? 그게 아니라 이론은 그럴듯하네. 그렇죠. 원래 그런 거였어. 그러면 서양에서는 그런 공산주의가 언제 처음 나왔느냐? 놀리지 마라. 예수 공동체. 예수의 12제자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나와요.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 막 예수님의 사상을 전파를 해.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노예들도 되게 많았어. 부자와 노예가 평등하다. 귀족의 아내와 노예가 평등하다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 초대 교회에서 서로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내면 교회가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거야. 그게 공산주의의 시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노장 사상이나
그 공맹사상은 이상이었어. 기원전 5, 6세기, 뭐 2, 3세기에 나왔던 이상이었다라면 실제로 그걸 집행했던 얘는 역사적으로 예수의 초대교회 사람들만이 그걸 집행했던 거야. 집행해서 성공했던 유일한 사례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산주의가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건 언제냐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쓴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쓴 유토피아란 책이 있어요. 들어봤지? 그 유토피아가 이상적인 국가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국가란 뜻인데 그 유토피아가 소위 모든 경제적인 재물을 똑같이 나눠 갖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래서 원래 경제적인 평등을 바탕으로 한 그 이야기가 과거로부터 있었던 거야. 2000년 이전부터 있었던 얘기인 거야. 그러면 2000년 이전에 처음 나왔냐?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저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 그때는 원시 공산제라 해갖고 사실 그때 나오는 물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이 나눠 가졌던 거야. 지금도 그 원시 공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섬마을들이 있다는 거야. 지금도.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들 중에 가보면 여러 부족들 있잖아. 그런 부족들이 운영하는 그런 섬나라에 보면 그 마을의 남자들, 성인들이 가갖고 고기를 잡아와. 고기를 잡아오면 먼저 병약한 노인들을 주고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성인들이 나누어 먹는 그런 마을 공동체 부족이 나와요. 그게 소위 옛날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 먹을 게 모자랐던 시대의 원시공산제의 모습이야.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소위 공맹사상, 노장사상에 나오고 유럽에서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나왔던 거고 그 전에 예수공동체에서 나왔던 얘기야. 그걸 칼 마르크스 시대에 와서 공산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면서 그 공산주의,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추구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논쟁이 있을 수 있어. 물론 칼 마르크스는 파리 꼬뮌이라 그래갖고 프랑스에서 사회주의를 막 그 공산주의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도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마르크스가 소위 공산주의에 관한 책을 쓴 건 어디에서 썼냐? 영국에서 썼어. 영국에서 이 사람이 칼 마르크스가 경제학 그 논문을 쓴 거야. 경제학 논문을 쭉 쓴 내용이 바로 자본론. 자본에 대한 연구를 해갖고 쓴 책이에요. 경제학 책. 그게 자본론이야. 그래서 그 자본론의 중심 단어는 뭐냐 하면 그게 1800년대 후반인데 이 칼 마르크스가 그 자본론을 쓰는 중에 막내딸이 굶어 죽는다는 거야. 그 당시에 영국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아이 빨갱이 딸은 청와대에 있다니까. 씨발 지난 얘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래. 지난 얘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미안하다. 너 국사 선생님한테 가서 똑같이 한번 얘기해봐. 씨발 지난 얘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라고. 그 국사 선생님하고 그 세계사 선생님한테 가갖고 씨발 지난 얘기 갖고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한번 얘기해봐봐. 그리고 네가 살아남으면 돌아와. 블랙 풀어줄게. 아, 나 정말 당황스러워서 이거. 아니 역사적으로 있었던 얘기 해주는데 씨발 지난 얘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당황스럽잖아. 그래요. 그래서 이 칼 마르크스가 못 살아 아무튼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1800년대 후반에 영국의 상황. 그 당시 영국의 상황이 어땠냐면 이제 그 막 기계가 막 돌아가면서 기계로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이 자본가들이 사람의 일손을 점점 줄여가는 거야. 그러면서 옛날에 성인 남자들을 쓰던 걸 여자들로 바꾸고 여자들을 내쫓고 아이들을 쓰고 그러면서 점점 한 가구당 소득이 줄어드는 거야. 가구당 소득이 줄어들면서 영국의 이 노동 계급이 너무 가난해진 거야. 그래서 그 영국 안에서 물건이 잘 안 팔리던 시점이야. 그때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국 이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노동계급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자본의 속성은 모든 부를 이 자본가들이 착취하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이 분노한 노동계급이 나중에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거다. 자본가들을 무너뜨리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거다라는 경고.
그게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내용이야.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보고 소위 이제 이 영국의 자본가들이 그 프랑스의 자본가나 영국의 자본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제값을 주는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 식민지를 개척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경쟁으로 막 가는 거야. 1800년대 후반에.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막 차지하고 계속 쪽쪽 빨아먹는 정책을 피다가 결국 1900년대 초반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벌인 이유는 뭐냐? 식민지 경쟁을 하다가 결국 이제 식민지를 쪽쪽 빨아가지고 자본가들은 계속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식민지도 뭔가 재생산이 돼야 빨아먹는데 계속 빨아먹기만 하니까 이제 자기네 식민지가 말라버린 거야. 근데 이제 옆나라 옆에 독일의 식민지라든가 옆나라 식민지 왠지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해서 다른 나라 식민지를 뺏으려고 했던 게 그 1차 대전이야. 그래서 다른 나라 식민지를 뺏었단 말이야. 1920년대, 30년대가 그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뭐 이런 애들의 식민지를 뺏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부자가 될라 그랬어. 안 되는 거지. 결국 경제 문제의 핵심은 자본가들이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중간에서 다 착취해서 제일 이 윗대가리만 다 빨아먹는 그 체제의 문제인데, 이걸 식민지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그랬다가 실패한 게 1차 대전이야. 그래서 그 결국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갖고 벌어진 게 2차 대전이죠. 패전국들이 독일 같은 패전국들이 식민지 뺏기고 그 다음에 전쟁의 피해 보상금까지 내다가 나라가 완전히 가난해지가 A씨발 열받아갖고 도로 일으킨 게 2차 대전이야. 그래서 이 유럽이 1, 2차 세계대전을 딱 겪고 난 다음에 깨달았지. 아, 경제적인 문제의 핵심은 결국 가장 가난한 서민, 노동자, 농민 이런 기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1938년도에 소위 케인즈라는 사람이 만든 수정자본주의 이론인데, 그 수정자본주의 이론이 나오기 60년 전에, 70년 전에 이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천민자본주의란 얘기. 지금 이대로 가면 자본주의가 망할 거다.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막스 베버가 얘기한 게 자본주의가 계속 이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재벌들이, 그 기업가들이 자기의 이익만 생각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노동자들을 계속 착취하다 보면 결국 자본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소위 자본주의와 그러니까는 그게 뭐야, 청교도 정신, 그러니까 그 책 이름이 뭐더라? 캐피탈리즘인데. 청교도 정신과 자본주의에 대한 책을 쓰면서 거기서 자본주의를 비판을 해. 그게 왜 그랬냐면 이대로 계속 가면 자본주의는 멸망하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막스 베버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야. 작가는 합리적 보수주의자였던 거지.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한,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천민 자본주의를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게 이제 막스 베버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식민지 전쟁들이 발생하고 그 와중에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나온 게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 케인즈가 귀족의 아들이야. 귀족 경제학자였다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왜 수정 자본주의를 내세웠냐. 결국은 이게 대자본이 노동자를 쪽쪽 빨아먹는 이 정책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재생산 능력을 말살한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노동자에게 제값을 줘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자본가가 무한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 오케이. 그래서 이 정부가 나서서 자본가의 무한 이익을 추구하는 걸 규제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기업을 확산시켜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된다.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나온 헌법에 모든 나라에 그래서 근로의 권리가 들어가요. 근로의 권리라는 게 결국 뭐냐면 국가가 국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야.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한 의무가 국가에 있다. 그걸 우린 몰랐던 거지. 우리 국민들은 그걸 몰랐던 거야. 근로의 권리가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를 모르는 거야. 우리의 권리를 이제까지 못 따먹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수정자본주의 이론이 나와서 1980년대까지 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대우를 많이 해줘. 왜냐,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1980년대까지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노동자들에게 그만큼 나눠줬어요. 그래서 1980년대까지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 빈부격차가 크지 않은 게 뭐냐면 재벌들이 이익을 얻어서 그걸 계속 일자리를 만들고 또 노동자들의 월급을 계속 올려준 거야.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89년, 90년도에 소련, 중공, 동독이 무너지잖아. 공산주의가 무너져버려. 그래갖고 90년대부터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자유주의자가 누구였어요? 김영삼이었어. 그래서 세계화 그러면서 강간천국 얘기했던 게 김영삼이잖아. 김영삼이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를 들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김영삼 때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기업 기억나지? 막 해외여행의 자유화, 해외 유학의 자유화 이러면서 옛날에 전두환 때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어. 해외여행도 안 됐고 그 다음에 해외 유학도 잘 안 됐어요. 부잣집 자식들끼리만 왔다 갔다 했지 일반 국민은 못 나갔단 말이야. 근데 김영삼 때부터 이제 자유롭게 해외에 나가기 시작한 거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신자유주의가 들어와서 이 90년대를 쭉 10년 동안이 진행이 돼. 근데 이 신자유주의가 영국하고 미국에서는 80년대에 진행이 된 거야. 영국의 대처하고 미국의 레이건. 얘네들이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을 80년대부터 쭉 먼저 핀 거야.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막 부를 확장해서 돈으로 막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거야. 돈을 뿌려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다음에 신자유주의가 됐는데, 그래서 딱 그 90년대까지 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 신자유주의 시대야. 1945년부터 80년까지가 수정자본주의 시대였다면 그때 이 자본주의가 다 같이 이제 자본주의 진영이 다 같이 성장했다고. 근데 1980년부터 2000년까지는 재벌만 성장을 해. 그래서 2000년 이후로 그 폐단이 나타나는 거야. 2000년부터 전 세계가 일자리가 사라져요. 2000년부터. 그래서 미국에선 무슨 말이 있냐면 9.11 이후에 되는 일이 없다. 미국 경제는 9.11로 망했다는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게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져서 그래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라고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무역센터가 무너져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미국에서 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을 쪽쪽 빨아먹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소위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해버리고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해도 그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야. 경제 위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 해고를 당한 거야. 원래 80년 이전에는 80년대까지는 전 세계에 법이 뭐가 있었냐? 노동자를 함부로 자를 수가 없었던 거야. 노동자들을 함부로 부당 해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모든 수정자본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은 기본적으로 그걸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노동자 해고가 쉽지 않았어. 근데 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완전히 막 경제 위기라 그러면서 그 10년 동안에 재벌들은 80년대까지의 재벌의 재산, 89년의 재벌의 재산하고 2000년의 재벌의 재산을 비교해봐. 100배 정도 부자가 돼. 재벌은 100배 정도 부자가 되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막 잃어가고 월급은 올라가지 않고 물가는 계속 올랐단 말이야. 10년 동안. 그래서 이 10년 동안에 재벌들은 부자가 되는 거야. 노동자들은 정규직은 유지가 돼. 그런데 정규직이 잘리면서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이 가져가던 그 수익이 확 줄어든 거야. 그러면서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재벌들이 먹게 된 거지. 그게 지금 2001년부터 지금까지 15년의 상황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소위 금융대자본. 이게 그 금융대자본이 누구냐? 여러분 그 프리메이슨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프리메이슨. 예.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프리메이슨이라는 이 재벌들, 유대자본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막 들어봤잖아. 응? 그 프리메이슨 얘기는 만들어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원래 그 사람이었고 죽기 전에 애를 낳았다. 그래갖고 막달라 마리아와의 사이에 애가 있어서 예수의 혈육이 그 예루살렘에 살아있었던 거다. 그래갖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예수의 혈육을 데리고 유럽으로 갔다. 그런 얘기잖아. 그러면서 이 십자군들이 가져갔던 그 막대한 재산이 사실은 예수의 그 혈육을 지키는 기본 재산으로 만들어졌고 그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이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서 이 프리메이슨 얘기를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 소위 금융대자본이라는 존재를 신화적 존재로 바꾼 거예요. 프리메이슨이란 얘기는 프리메이슨이란 얘기는 금융대자본이라는 실체를 신화적인 존재로 바꾼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 청동기 때 그 왜 저기 환웅 이야기 우리나라로 얘기를 돌려보면 그 이제 단군 왕검이 나오잖아.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만들었는데 단군 왕검의 아버지가 누구야? 환웅이잖아요. 환웅. 그죠? 환웅이고 이 환웅이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환웅이 상제 하늘의 아들인데 하늘의 이제 그 서자인데 얘가 내려와서 곰하고 호랑이한테 쑥하고 마늘을 100개씩 먹고 기다려라. 동굴에서 참아라. 근데 호랑이는 중간에 도망가고 곰은 나중에 사람이 돼갖고 웅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웅녀가 환웅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게 단군 왕검이다. 그지? 응?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이제 환웅은 이주민이라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세력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뭐라 그런 거야.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는 내 말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 호랑이하고 곰은 뭘 상징하냐? 호랑이 토템 부족하고 곰 토템 부족이 이 동네에 이제 패권을 갖고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환웅 부족이 그 두 부족한테 그 부족 연합을 제안했고 그 중에 호랑이 부족은 이탈을 해서 곰 토템 부족과 환웅 부족이 결합해서 만든 세력이 고조선을 만들게 됐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런 고조선을 만드는 과정을 신화로 만든 거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절대 권력이니까 승복해라. 거기 따라야 된다. 그런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게 소위 그 신의 아들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신화적인 이야기라면 프리메이슨은 소위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대자본. 금융대자본이 누구냐? 다보스 포럼이라고 우리 지난번 들어봤죠? 다보스 포럼. 그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가 소위 G7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중심 나라의 대자본이야. 그럼 이 대자본은 언제 만들어졌냐? 옛날에 1700년대에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자본이야. 1800년대에 공장 운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 공장 운영을 본토에서 만들다가 망하고 식민지에서도 해보고 그러다 해보니까 이게 공장을 운영하는 건 어차피 노동자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골치 아프더라. 그래서 더 이상 공장을 짓지 않는 거야. 대신 어떻게 해? 망해갈 것 같은 회사를 사서 쪼개 팔아먹고 또는 잘 나가는 회사에다 투자해갖고 주식을 뻥튀기 해서 챙겨먹고 생산하지 않고 열매만 따먹는 존재들. 그게 세계 금융 대자본이야. 그게 다보스 포럼을 만드는 30개 무슨 그 글로벌 리더들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야. 얘네들은 공장을 만들지 않고 지네들이 책임은 안 지는 거야.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만 챙겨먹는 먹튀 그룹, 먹튀 자본들. 그게 소위 금융 대자본이야. 그 금융 대자본이 근데 이 금융 대자본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실체를 알면 안 되잖아. 그래서 1900년대 후반부터 퍼뜨려진 이야기가 프리메이슨 이야기야. 그래서 소위 금융 대자본이라는 존재를 신화적인 존재, 절대 복종, 건드릴 수 없는 신비한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방에서는 프리메이슨 이야기를 금지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 주식이
이명박 5년 동안에 4배, 5배로 뛰어 올랐잖아. 그게 전부 다 그 세계 금융 대자본이 와갖고 먹튀한 거야. 막 뻥튀기로 부풀린 다음에 이인을 다 챙겨먹고 2012년에 다 던지고 나간 거야. 다 던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개미들이 막 이 삼성 주식, LG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덜덜덜 떨고 앉아있는 거야. 그 덜덜덜 떨면서 유지하는 게 더 이상 유지 안 되는 게 내년이란 얘기야. 내년에 한국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 굉장히 심각한 경제위기다. 지금 재벌 기업들이요. 보니까 내년에 그 제2의 IMF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네들 임원진들 막 정리하고 있어요. 주변에 재벌 임원들이 있는 사람은 알 거야. 재벌 임원들 막 자르고 그 기업을 기업 구조를 재조정하고 있어. 구조조정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내년에 닥칠 그 금융위기, 그 외환위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까봐 계속 스캔들을 터트리는 거야. 스캔들 터트리고, 사실 지금 이 재벌들은 정윤회 박지만 스캔들 터트려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그쪽으로 놓고 지네들 지금 벌써 구조조정하고 자기네들 재산 다 빼돌리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서민들의 상황은 IMF 이후에 나아지지 않았어요. IMF 이후에 나아지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제 여자 대통령 뽑지 말자. 독일도 여자야. 독일 총리도 여잔데 거긴 유능한 여자고 우리는 무능한 여자고 그 차이지. 왜 암탉 얘기를 하고 그래. 너는 뭐 니네 엄마는 아버지였냐? 남자였냐? 너는 엄마의 자궁으로 안 나오고 그래 그 아버지 똥구멍으로 나왔냐? 무슨 여자 대통령. 박근혜가 여자야? 네가 봤어? 아 여자구나. 딴 얘기하고 자빠졌어. 이건 여자의 문제가 아니야.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유능하냐 무능하냐의 문제지. 자, 재미없죠? 나 사실은 이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오늘 뉴스를 들었는데 와, 나 CBS 아침 뉴스에서 오늘 아침에 진심 빡쳤잖아. 그 박재홍이라는 새 앵커가 뉴스쇼 진행자인데 정치인들하고 인터뷰할 때는 뭐 묻는 게 없어. 뻘소리를 해도 그냥 네네 그러고 넘어가. 근데 오늘 아침에 염소 농장을 습격한 사냥개 얘기에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냥개들이 그렇게 했단 얘기입니까? 나는 박재영 앵커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 그 뉴스쇼의 핵심은 정치인들에게 물고 늘어지고 그 잘못된 정치적인 이론에 대해서 막 국민의 입장에서 쓴소리 해주고 그런 건데 새누리당 의원들 나가고 개소리하고 새소리해도 그냥 네네 그러고 염소 농장 사냥개가 물어 죽었다고 막 침튀기고 분노하는 걸 보면서 막 어찌나 화가 나는지. 지금 막 염소 말고 우리 국민들 다 죽어가고 있어. 대한민국 뉴스는 말이에요. 일기예보 아니면 동물의 왕국이야. 내가 진짜 염소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거야 지금? 하긴 염소가 우리보다 몸값이 높더라. 자, 그렇잖아. 요즘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뉴스가 말이에요. 주로 일기예보 하는 여자들의 옷 이야기. 뭐 이렇게 동영상 짤 돌아다니는 거 보면 막 단추가 터졌네. 뭐 속옷이 힐끗. 뭐 팬티 라인. 뭐 이러면서 그 일기예보. 일기예보 하면 기상도나 봐, 이 새끼들아. 왜 그 아나운서 빤스줄만 보고 그래. 이 새끼들 진짜. 되게 또 길어. 일기예보 하는 여자들이 왜 꼭 옷은 그렇게
사이즈를 작게 입고 와가지고 그냥 터질 듯한 단추에 그냥 치마는 그냥 죄 달라붙어갖고 빤스줄이 다 보이고 왜 지랄들이야 그냥. 그 전에 쇠순 동물의 왕국 멧돼지 출몰 뭐 우리나라 최고 포식자는 너구리 막 아휴 진짜 이 너구리 같은 새끼들아 진짜. 일기예보 군인들이 좋아. 내가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의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의 일기예보는 남자들이 대부분해. 우리처럼 여자들이 몰라. 내가 본 데만 내가 본 6개 도시에서 내가 본 뉴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뉴스를 하는데 일기예보를 하는데 그 일기예보를 하는 남자들이 되게 오래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기예보에 아예 그 남자가 그 일기예보의 전문가야. 그쵸? 맞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김동완 통보관이라고 있었어. 그런 것처럼 그 외국은 그 일기예보를 하는 그 남자들이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십몇 년, 20년 동안 일기예보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기상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슈퍼컴퓨터보다 더 잘한다는 거지, 경험상.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언제부턴가 일기예보 스포츠 뉴스를 여자들이 하잖아. 딱 달라붙고 이렇게 막 앞가슴 터질라 그러고 막 반스 막 야하게 입고 막 아니면 이상하게 높은 의자에 앉아갖고 다리 다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그 스포츠하고 날씨 얘기 오래 하고 스포츠하고 날씨 얘기 전에 동물 얘기 한참 하고 그 다음에 애기들 막 더러운 물에서 왔다 갔다 하고 특히 말이에요. 나는 대한민국 뉴스도 되게 문제 많다고 봐. 여러분 여름철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 있잖아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에 애들이 막 뛰어논다? 그거 막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면 애기 엄마들이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에 애들 데리고 가서 놀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 물이 한마디로 꾸정물이라고. 꾸정물에 애들을 막 놀게 하는 거야.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이요. 기생충이고 병균이고 굉장히 나쁜 물이야. 그런데 대한민국 뉴스들이 애들이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연출하는 거야. 그렇게. 청계천에 가서 발 담그고 청계천 물이 얼마나 더러운 물인데 피부병 걸려. 거기 가서 발 담그는 거 막 찍어서 보여주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분수에서 애들 놀으라 그러면서 그거 찍어가지고 더위를 날려버린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야! 이 새끼들이 진짜 이게 우리가 볼 때 그냥 정신없는 새끼들의 헛소리 같잖아. 아니에요. 이게 고도의 심리전이야. 고도의 심리적인 데이터 결과예요. 뭐냐 하면 이게 이미 70년대에 연구된 그러니까 미국의 광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야. 이미 그게 70년대인가 60년대에 이미 교과서로 나온 거야. 광고 심리학 교과서로 나왔던 내용이야, 미국에서. 인간들이 그 경계심 있잖아. 긴장감과 분노 이런 걸 잃어버리는 3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쁜 애기 사진. 예쁜 애기들의 모습에 그 경계심과 분노를 잃어버린다. 둘째, 귀여운 동물 그림. 귀여운 동물. 3번째, 섹시한 여자. 요 3가지를 보면, 요 3가지를 보면, 마음속에 경계심과 분노, 이런 이성적인 생각이 마비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그 3가지를 파는 거예요. 광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동물, 애기, 여자야. 요게 이제 소위 성상품화라는 걸로 나오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광고 심리. 여러분 그 미국에서 작년 12월 초에 미국 상원의원회에서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어. 그게 뭐냐면 미국이 소위 이제 그 테러범이라고 테러 위협을 가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괌이라든가 이런 데 아니야 그 과테말라인가 어디지? 하여튼 미국이 몇 개의 그 치외법권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고문을 한 내용이 나와. 그러면서 그 고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 복면을 씌우고 남자들 나체로 만든 다음에 막 여자들이 그 나체를 보면서 막 비웃고 그 다음에 동물 관타나목이지 맞아. 개들이 그 남자의 그 심벌 남자의 꼬추를 막 물을 것 같은 위협 그런 위협을 막 주면서 복면을 한 상태에서 그런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고문을 한 거야.
그 고문이 그냥 막 한 게 아니라고. 그런 고문을요, 막 한 게 아니에요. 그 고문이 철저히 그 문화에 대한 이해, 이라크의 남자들의 자존심, 이라크의 문화적인 전통,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남자들의 기본적인 심리, 이런 것들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 놓이면 인간의 영혼이 파괴되는가, 그걸 연구한 거야. 그래서 그 연구에 따라서 겉으로는 상처가 안 남는 거지. 뼈가 부러지거나, 예, 뼈가 부러지거나, 무슨 뭐 살점이 뜯어지거나 그런 고문을 안 해. 전기 고문, 물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고문을 하는 거야. 그게 미국의 그 상원위원회에서 보고서로 발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리적 고문이 중심이었던 거야. 물고문, 전기고문은 옛날에 군부 독재들이 했던 거고, 이번에 발표된 고문 방법은 영혼을 파괴하는 정신과 의사들을 데리고 그 영혼을 파괴하는 고문을 한 건데,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박정희 전두환 때 고문했던 것도요, 전부 다 그런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고문이었어요. 뭐라 그러나, 남영동이라는 김근태 의원이 고문당했던 그 건물이 건축학자가 만든 건물인데, 그 유명한 건축학자야, 김수길인가? 예, 김수길인가, 되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건축가야. 김수근? 건축가 김수근인가? 유명한 건축학자 있어. 해화동에 보면 벽돌과 유리로 만들어진 박수근은 화백이고, 박수근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김수근일 거야. 그쵸, 김수근이죠. 그 벽돌과 유리로 만들어진 그 건물을 건축한 건축학자인데, 그 김수근이 남영동을 만들었다는 거야. 남영동이라는 건물을 김수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남영동이라는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문이 절대 마주보지 않는 거야. 그 고문실에, 고문하는 각 방의 문이 절대 마주보지 않아. 저쪽 방의 문은 이제 이 방향, 이쪽 방의 문은 이 방향. 그래서 절대 그 이쪽 방에 갇혀서 고문당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방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거야.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거리는 아주 가까운 거야. 공간사옥. 그렇지. 공간사옥 만든 사람. 거리는 아주 가까워서 옆방에서 고문당하면서 나오는 비명을 듣게 하는 거야. 옆방에서 고문당하는 소리, 비명 소리는 들리는, 그렇지만 그 상황은 파악되지 않게끔, 그래서 공포를 극대화하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계단에 층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그 계단 자체도, 계단의 건축이 계속 뺑뺑뺑뺑 돌면서 층에 대한 구분을 못하게끔 해서 몇 층에서 당하는지 모르게끔 이동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그 고립감과 공포감을 주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원형 계단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돌아서 올라가면 이게 한 층이구나 알잖아. 이게 계단을 구분하는 중간층이고 몇 번을 꺾어졌나 보면 내가 뭐 4번을 꺾어졌으면 이게 2층이고 뭐 이런 식의 층수 개념이 있잖아. 근데 원형 계단으로 연결이 되면 이게 몇 층인지를 모르는 거야.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싶어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어떤 곳이라는 공포감을 주는 건물이었다는 거야. 이미 박정희 전두환 때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고문을 한 거야. 이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그 고문을 당하고 나오면, 이 사람들이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동지의 이름을 불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그들의 만행에 굴복했다. 그것 때문에 자존감을 잃어버린. 그래서 완전히 영혼이 파괴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고문당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제정신을 못 차렸어. 대부분 자살하거나 병들어 죽거나 어딘가에 숨어버리거나, 그러니까는 사회로 복귀하지 못했어요. 그 유일하게 김근태라는 사람이 자기가 고문당했던 그 기억을
아내를 통해서 공개하고, 그래서 그 고문 당해서 나는 거짓 자백한 거라고 법정에서 얘기하고 싸워가면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문이 이 사람을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되게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고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지배자들은 그렇게 심리전으로 이용을 해서 그 위축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캐나다 방에 왜 들어왔겠냐고. 캐나다 호텔 방에 들어와서 왜 알게끔, 뻔히 알게끔 방에 들어왔다간 티를 내겠어. 그리고 왜 내가 있는 집에 와서 헤드라이트 쏘고 가고 그렇게 겁을 주겠냐고. 겁먹고 위축되길 바라는 거야. 특히 딸만 데리고 내가 해외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온다면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온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거 아니야. 그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막 당황하길 바라는 건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반복되니까 이제 나도 매뉴얼이 생기더라고. 요럴 때는 요렇게 대처한다. 빨리 사진을 찍고 전화를 건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알린다. 뭐 이런 매뉴얼이 내가 만들어져가지고 항상 이제 우리 집에 뭔 일이 터지면 이제 경찰부터 부르고 증거 확보부터 하고 그게 이제 돼버린 거 아니겠어? 그게 이제 그니까 나한테 막 그렇게 심리적인 위축을 주려고 해.